제가 생각한 대로 2022년도 하락세의 병복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내에 집값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25년 이후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장 진입이 시작될 거다. 투자에 대한 여력이 지금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시기는 일시적 가짜 하락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언제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함께 진심을 다해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강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영상으로선 2023년 그리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따른 전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부터 2022년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병곡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다 라고 그 시기에 계속 강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입이 아프도록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강의를 진행했을 때 또는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도 그 시기에 정말 큰 상승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주장을 했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한 대로 2022년도 이런 하락세의 병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의 장세는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저는 그 당시에도 2025년 이후부터 대세 하락장이 진입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물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하락, 병곡의 하락이지만 일시적 하락으로 보고 있고 이 일시적 하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시세 형성 없이 큰 몇 건의 거래로 낙폭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 선까지 반등할 거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내에 집값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다만 25년 이후부터는 다시 대세 하락장 진입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3년, 24년 좀 더 상세한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25년 이후에 대세 하락장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번 23년 상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의 정점기를 내년 상반기라고 예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지금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안정인데 그 고용 안정에 따른 여러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이 고용률과 함께 지금 실업률에 따른 지표가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단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 금리에 따른 영역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중반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 CPI 지표도 본다면 지금 CPI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 안정적인 지표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7%였던 소비자 물가가 7월 달에 9%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2022년 12월 달에 7%까지 다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물가 목표치,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려면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올해 금리 인상의 가장 정점기로 보고 있고, 따라서 무주택은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1주택자도 물론 마찬가지. 지금 하락된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질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는 본인의 자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역전세에 따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력이 지금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에 따른 가격도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2년 하반기에는 월세 가격이 폭등했지만 저는 23년 상반기부터는 월세 가격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은 최저 가격으로 거의 평균치의 20%까지 하락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지금 매매 시장에 있어서 보금자리 주택처럼 이 전세 대출에 따른 고정금리 이 상품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 대출처럼 고정금리에 따른 전세 대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고정금리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임차 수요층들은 월세보다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전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매매, 전세, 월세 전부 다 하락세 기조가 유지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주택자에 따른 대규모 완화책들이 지금 발표가 이미 나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 23년 상반기 때부터는 바로 실행될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금융위의 소관인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반기 때부터는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시사한 바 있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이 금융위에서 23년 1사분기 내로 이 다주택자에 따른 LTV 30%까지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양도세 완화, 이것도 마찬가지 1년간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올해 23년 5월 9일까지의 한시적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 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유예가 될 겁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 그리고 종부세 중과 완화, 이 또한 마찬가지 작년에 이 세법 개정안에 담겨질 본회의에 심의 의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부터 바로 실행될 겁니다. 따라서 2주택까지는 종부세 중과에서 다 완화가 되고 기본세율이 책정이 되고요. 다주택,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납세무자별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 기본세율이고, 세율도 전부 다 인하가 됐죠. 0.5%에서 최고 2.7%까지 완화가 되었고, 또 공제액도 6억에서 다주택 공제액이 9억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완화책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바로 실행될 겁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세제 혜택 부과, 그리고 또 아파트에 따른 등록 복원, 이런 대책들도 발표가 되었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이것도 마찬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주택자에 따른 여러 규제 정책들이 완화됐는데 이 완화된 발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행이 올해 상반기 때부터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도 나올 거다. 예전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죠. 1월부터는 서울의 외곽적 일대들이 전부 다 해제될 거다. 해제될 거다. 그리고 광명, 하남 이런 지역, 경기도 외곽적 일대도 해제될 거다. 그리고 중심부는 3월 달에 해제 발표가 나올 거다. 다만 강남성과 용산 지역 일대는 제외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사실 대출에 대한 부분 이게 다주택자가 지금은 30%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지만 비규제로 바뀌면 60%까지 LTV가 또 완화가 되죠. 또 1주택, 무주택도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선 50%지만 70%까지 이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한도가 DSR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1주택, 무주택, 이 특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대출 한도 5억을 받을 수 있는 이 고정 장기정책 모기지 상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DSR 규제가 없죠. 따라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따른 이런 수요층들도 이런 급매 물건을 위해서 매매가 일정 부분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죠. 근데 취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비규제로 바뀌면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본 세율을 받고자 1주택자 분들이 이 수요층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 수요층들 가운데서 1주택자를 잠재 수요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주택자 분들도 당연히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주택자는 나오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이미 정책적 발표가 2주택을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정책 발표였고 그럼으로써 여러 규제 정책의 완화책도 2주택까지는 전부 다 완화해 준 거죠.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2주택자를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라.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 전부 다 폐지한 게 아니라 완화해 준 거죠. 다만 3주택 이상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1주택의 수요를 잠재 수요층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택 소유 통계를 보게 되면 1주택의 비율이 8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주택은 12%, 3주택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주택이 3주택이 될 확률보다 1주택이 2주택으로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따라서 1주택자가 2주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이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취득세 중과 없이 1주택은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죠. 자, 기존의 1주택자는 선매수 후매도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그렇게 선매수하신 분들이 2022년부터 이제 아예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종전에 있는 주택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그 뒤로 선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 없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 선매수했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내 전입 및 6개월 이내 처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했고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마찬가지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도 필요했고요. 취득세도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기본 세율이 적용되었었고요.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은 전부 다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매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매수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선매수가 가능해졌다. 대출에 대한 부분도 2년 이내 전입요건 폐지하고 처분 조건으로 완화해졌고요. 또 이 대출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1년에서 2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에서 기본세율. 근데 이 또한 비규제지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2주택부터 기본세율이다. 대출도 마찬가지 다주택 대출 60%까지 나온다.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약정수 안 쓰셔도 된다.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로서 1주택과 똑같이 12억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 중과가 자연스럽게 폐지되죠. 따라서 1주택자를 잠재수요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2주택이 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 2주택을 투자 수요로 보는 게 아닌 실수요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를 저는 잠재수요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오는 시점이 찾아올 거다.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 찾아올 거다라고 봅니다. 또 1기 신도시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을 하죠.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 속도를 내면서 안전진단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방식이나 모아타운, 모아주택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 여러 선정 및 지정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 사업에 따른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혀가는 시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3년 상반기 내에선 여러 기대감과 함께 완화 정책에 따른 실행 발표와 함께 완화책 이후에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완화해준다고 바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완화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이런 관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하락된 금액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1주택의 잠재수요층들이 DSR 규제 정책 받지 않는 이런 주택, 그리고 또 비규제로 바뀌면 15기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도 LTV 70%까지 다 받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락된 금액, 거래가 조금씩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23년 하반기가 돼서 다주택자 분들의 스탠스가 다 바뀔 겁니다. 지금은 매도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분들의 다주택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3년 하반기부터는 다주택 물건이 전부 다 급감할 겁니다. 전부 회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23년도의 완화책 실행들의 관망세에 있어 그 실행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입니다. 자, 1년간 유예를 한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될 거고, 그리고 폐지가 되고 나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폐지시키면 되는 건데 왜 1년간 유예 발표를 따로 했었을까요? 당연히 서울의 규제 지역 중에 일정 부분 규제를 남겨놓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지역은 강남 3과 용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다시 준 겁니다. 따라서 강남이건 용산이건 서울이건 모든 지역 일대에서 일단 양도세 중과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이제 다주택자도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3주택도 기본세율, 과세표준 12억이 초과되는 경우, 만약에
한 가정에, 한 세대에서 납세 의무자별로,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세대주, 아버지, 어머님, 자녀 각각의 주택에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기본 세율이다. 공제를 각각 9억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구태여 매도를 계획할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규제가 전부 다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의 이 픽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정비 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매도할까요? 무조건 회수한다. 그럼 물건에 따른 이런 매물 회수로 인한 호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가 가격이 또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 나올 거고, 또 명의 분산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하반기부터 또 이게 만약에 민특법 개정이 된다면 하반기부터 빠르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복원에 따른 세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일기 신도시에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할까요? 당연히 걷어들이죠. 그리고 저는 하반기부터 연주 픽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바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당연히 금리 인상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동결을 할 것 같고요. 그 동결한 이후에 인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또 연준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의 그 시그널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바로 시행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그널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미 증시가 회복될 거고, 미 증시가 회복되면 세계 증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여러 완화책들, 그리고 잠재수요로 보고 있는 1주택의 갈아타기, 선매수 후 전입, 선매수 후 매도, 그렇게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1주택 분들, 그리고 또 1주택이 2주택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충분히 2주택이 돼도 정부가 수용한다라고 했죠. 2주택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정책 완화였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일단 회복이 돼야지만 다른 지역 일대도 회복이 될 거다. 우선적으로 모든 수요층들은 서울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와 인천 모든 지방지역 일대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 강의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총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주택, 2주택이 되고자 또는 1식 2주택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의 지역,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다. 자, 취득세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로 바뀌면 대출이 다 완화된다. 모든 것들이 다 완화됐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총알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려면 총알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경기도, 인천, 지방에 배팅할까요? 서울에 배팅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배팅하죠. 따라서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그 1주택의 그 외 지역 일대의 잠재 수요층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서울의 거래량이 일단 회복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올 거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월세 가격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월세 수요층들이 다시 전세로 유입되는 그런 비중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전세 대출에 따른 여러 가지 고정금리로 여러 정책 상품들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선 또 투자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주택자는 못 나옵니다. 무주택은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지금 관심이 없어요, 무주택은. 무주택자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락되길 원하죠.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장이 일단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반등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상황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가 돼서는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정점에 도달하고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경제 성장률이 저하돼야 되는데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왔습니다. IMF에서. 근데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목표치고 실제 경제 성장률은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서 1%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23년도 경제 성장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경제 침체가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행, 단행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미국 실업률 자체적으로 봤을 땐 실업률이 지금 아직도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년 4월에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논하지 않고 이제 모든 이 포커스가 총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의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다 완화해주는 방향의 공약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거다. 총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완화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11월이 대선입니다. 그 대선에 앞서 2월 달에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나서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포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완화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후보자의 공약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엔 성장이죠. 모든 키워드는 성장에 맞춰 있을 겁니다. 성장.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내려야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화해주고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완화해줘야 되겠죠. 이런 발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심리까지 다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맞물려 GTX-A 이 개통이 있습니다. 동탄에서부터 그리고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24년 상반기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하반기에 개통이 되고요. 전체적인 개통은 28년에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24년도부터 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통에 따른 여러 투자 수요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 그리고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로 인한 호가 고수로 인해서 결국엔 금액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주택자는 뒤늦게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였을 때 나오겠죠. 뒤늦게 나온다. 따라서 이 거래량도 서울시장의 거래량이 회복되고 반등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24년 하반기가 돼서는 상반기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 내에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 반등으로 인한 조정 및 하락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이후부터 대세 하락장의 진입에 전조 시기가 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성이 앞으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이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경제 위기에 따른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이런 위기론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죠, 사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저는 25년 이후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 강남의 입주 물량에 따른 역전세발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나올 거다. 그게 이제 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남발 역전세들이 부각이 굉장히 크게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대내적인 요인 환경이 악화해질 수 있는 시기가 25년 이후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큰 틀로 보자면 이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시점의 변곡이 언제냐? 제가 22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 강의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2019년 집값 예언, 부동산 시장 예언, 2020년 부동산 시장 예언 다 찾아보십시오. 다 제가 뭐라고 강의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때와 변함없이 저는 지금 이 시기를 변곡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 하락의 시기를 대세 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일시적 가짜 하락이다. 시세가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고 상승해줘야 정상적인데 상승기 하반기와 지금의 이 시장의 하락폭은 거래량 없이 큰 낙폭과 큰 폭등으로 인한 집값 변화 이런 것들은 시세 형성 없이 된 거기 때문에 큰 낙폭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더 구체화적인 이제 전략과 계획들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을 좀 크게 시장을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손잡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 없이 여러 전략들을 잘 수정하면서 계획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셔서 굉장히 바쁘게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23년도 마찬가지 많은 상담들이 지금 첫 주에 다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셔야지만 지금 이 하락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새롭게 구성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앞으로 23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강의와 또 직원직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해서 현실적인 답안과 대안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체화적인 내용들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꾸준히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정말 상담을 받는 도중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슴이 찡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동병상련으로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참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